네,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추석이 코앞입니다, 교수님. 이 가족들 만나면 정치 얘기하십니까? 아, 모르겠어요. 저는 네. 아시다시피 직업이 정치학인데 네.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가족들과. 네. 전혀. 혹시 뭐 아내나 네. 주로 아들 딸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요. 혹시 아내가 이제 아주 가끔 저건 뭐야 혹은 왜 저러는 거야 물어보면 네. 단답식으로. 단답식으로. 네. 근데 이게 정치 이슈는 피하는 게 상책일지 그렇죠. 다투거나 이 감성을 상하지 않고 부드럽게 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가족 간에도 네. 연령별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좌우가 많이 갈라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족들 안에서도. 네, 안에서도 특히 이제 뭐 누구나 아는 것처럼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우쪽이 많으신 것 같고 젊은 세대는 또 약간 진보 쪽이 많으시다 보니까 의견이 항상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좀 안타까운 점이죠. 네, 그래서 충돌을 거의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명절 때 친구들이 만나도 괜히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맞아요. 술 한잔 하자 혹은 차 한잔 하자 해놓고는 정치 누군가가 얘기하다가.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좀 싸움 비슷한 난장판이 되는 게 우리의 조금 현실의 일부죠. 네. 그래도 추석 밥상에서 이 얘기는 피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네. 위기의 의료 시스템, 이게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서 촉발이 되는데 이게 또 입시랑 맞물려 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탈출구가 잘 안 보이는데 이러다가 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너는 거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되는데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여당, 야당, 의사 쪽 그리고 정부 쪽 네. 그렇게 이제 협의를 시작한다고 하죠. 물론 이제 전제 조건 때문에 지금 약간 내미락 하고는 있는데 아마 저는 반드시 그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왜 이렇게 2,000명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했느냐 하면은 네. 사실은 거기에는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저는 배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얘기 좀 해보자 하는데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예를 들면 이제 의사들 쪽에서는 정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안 하겠다 한 거고 정부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거가 굉장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여야 의정 그렇게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기대를 해봅니다. 아마 물꼬를 틀 수 있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부의 역할, 이 정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데 네. 어딘가 이 심하게 오작동을 하고 있지 않나. 무엇이 문제인 걸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된 걸까? 아까 말씀해주신 뭐 대화와 타협의 네, 부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 교수님 생각 가장 어떠십니까? 잘못된 거는 우리 사회를 분열과 반목으로 만들어 온 1등 공신은 정치죠. 정치. 네, 네. 여야가 네. 이런 식으로까지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는 아주 후진국이 아니면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이야기하면은 이런 식의 반목과 대결의 정치는 좀 미안합니다. 남미 쪽에 있는 어떤 국가들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국가들 제가 그 두 대륙에 있는 특정 국가를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요. 아마 되게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나왔으니까 네. 서로 뭐 죽일 듯이 싸우는 그런 분위기가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국이라면은 이런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정치 행태를 여야가 보여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 저는 파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만약에 타협하고 대화하고 하면은 아마 국민들의 분위기도 그런 식으로 갔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혀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출해 왔기 때문에 결국 사회도 우리가 시민들 간의 관계에도 상당히 대립하는 반목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비극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시민들한테도 옮겨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선동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가만히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서 혐오적인 생각을 하도록 이게 번져가는 거거든요. 이제 시민들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 사이에서 5%건 10%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면은 그분들은 특히 중도에 있거나 침묵하는 분들에 비하여서 훨씬 목소리가 크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대립적인 모습으로 사회 전반적인 모습인 것처럼 또 언론이 보도를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악순환을 하는 겁니다. 정치가 시민들의 대립을 가져오고 또 이제 언론은 옛날에는 안 그래서 언론이 경쟁이 좀 덜 심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언론의 환경도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소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말초적인 것들을 굉장히 전하려고 하는 부분이 또는 그게 이제 공영이건 아니면 그렇지 않건 아니면은 사적인 유튜브도 많으니까요. 네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야가 협의에 나서긴 했는데 열쇠를 쥔 건 대통령실입니다. 네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그래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번에 다행인 거는 뭐 처음에는 절대 2025년 입시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가 네.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 그것도 일단 대화 속에는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그 여야 의정의 대화가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2025년이 지금 수시가 이미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수시가 시작이 됐고 이미 원서를 낸 우리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걸 조정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어쨌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그 여권 쪽에서는 그래 그것도 그럼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일단 대화는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대통령 지지율도 바닥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30% 이하로 가라앉았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반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은 아마 임기 말까지 이 정도가 계속되지 않을까요? 그럼 30% 30%를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3년 내내 유지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지속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런 모습 혹은 대통령실이 사실은 대통령 개인의 어떤 그 캐릭터라고 그러죠. 또 있지만은 결국은 대통령실의 보좌진이 어떻게 보좌를 하고 어떻게 조언을 하느냐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은 어떤 좀 30%를 훅 뚫고 40% 이상을 간다든지 하는 거는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이 지속되는 한은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이 전 정부 수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4년을 끌다가 네. 하필 이 타이밍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을 했어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한쪽으로 보면은 타이밍을 생각을 하면서 보따리를 푼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뭐 어디 오약꽃 뭐 그런 데 들어가서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는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는데 뻔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이렇게 라디오에서 우리 CBS 라디오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정치의 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만약에 물론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죠. 법 앞에서는 누구든 똑같이 평등해야 되고 뭔가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에 대한 어떤 것을 받아야 되고 네. 그 말은 맞죠. 네. 근데 옛날부터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MC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만히 갖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꺼내고 어느 시점에 꺼내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이 다 보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죠. 자, 근데 전 정부 수사로 인해서 이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지지율 하락을 막는 효과도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결국은 보수와 진보의 핵심층은 네. 딱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결국은 양극단에 있는. 중도 속에서 어느 정도 흡수를 해드리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중도 흡수 효과는 별로. 없다. 네. 지금 여당과 정부가 무엇을 하든 지금 야당이 무엇을 하건 네. 이게 중도를 흡수해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의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김종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중도를 흡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방법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거는 이재명 대표 쪽으로서는 전략이거든요. 내가 김종인 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외연 확장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만나는 거고요. 또 만나서 들은 조언을 만약에 실현한다고 하면은 또 거기에다가 중도 확장이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정부나 여권에서도 그럼 뭔가 진짜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걸 갖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여전히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공고화하는 역할밖에 못하지 않느냐.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래 이거는 필요하네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의 시점과 타이밍에서 그렇게 많이 동의를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될까? 저는 틀릴 수도 있는데 별로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여러모로 대비가 되는데 역풍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이제 그 목사 최 목사였던가요? 맞습니까?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같이 하지 싶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만이 아니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목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렇게 가면서 뭔가가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결론이 나오는 거지.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요즘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계엄이에요. 사실 뭐 제보로 이뤄졌다라고만 생각하고 지나갈 것 같았는데 네. 이 계엄 준비서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마이너스라고 특히 보십니까? 이제 김민석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 중도에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와 좌회에 있는 사람들에 상관없이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해온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당선시킨다든지 국회의원을 당선시킨다든지 물론 그게 꼭 항상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계엄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탄핵이라고 하는 거나 그죠? 저쪽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현재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 그러므로 탄핵으로 가야 된다. 잘못도 있고 이런 얘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탄핵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좀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계엄을 선포할 거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인사가 있었으니까요. 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인 시민 같으면은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 같은 사람이. 네.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그것도 초선도 아닌 사람이 그런 걸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마이너스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야당 내에서도 자중하라고 그런 권고가 김민석 의원에게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제가 정치학을 하면서 정치를 맨날 탓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항상 몰고 가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사실은
지금 시대에 계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길바닥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장갑차 대놓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믿는 국민이 몇 사람 있겠어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히려 탄핵 기운이 돋아지겠죠. 그러니까 더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갈무리하고 야당도 야당대로 이 결집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단순 예방의 의미를 넘어서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그러니까 장면들. 이제 야권의 입장에서도 그나마 이렇게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계속 이제 야권의 표현을 빌리면은 정부 여당의 핍박, 검찰을 통한 핍박 속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일사불란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안에 뭔가 분열이 생기면은 자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이 분명히 민주당 속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그 분열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단초가 바로 친이와 친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쪽은 항상 그렇지 않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 해도 곧장 화합을 시키고 곧장 화합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항상 만나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함께 간다. 우리는 공동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왜 또 필요하냐 하면은 이제 곧 이어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있잖아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하면서 이제 호남 쪽에 가서 대한정당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다음 누구를 할 거냐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로 대안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정치적인 이익이 맞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야권에 대한 지지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또 내부적인 분열이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니까 소위 친문과 친이가 힘을 합치고 단단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반적인 정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조국 혁신당 같은 문제는 우리 부산의 금정구도 지금 그렇잖아요. 보궐선거가 그죠? 있죠. 네네, 보궐선거가 있으면서 조국 혁신당도 지금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마땅치 않은 거죠. 네, 지금 사실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수세가 좀 높다라고 보는데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후보를 내면은 필패하는 거죠. 표가 갈리니까요. 네네. 그렇게 네. 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뜨면서 민주당의 단합이 더 필요한 그런 또 현재 상황이 되어 있죠. 네. 정치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네네. 저도 이걸 진행하고 있지만 복잡합니다. 계속 공부할 때마다 얽히고 설키고. 네네. 근데 사실은 얽히고 설키는 거를 잘 푸는 게 정치인데 맞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네. 근데 또 이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는 이 평산 책방에서 폭행 사건이 네. 벌어졌어요. 책방 직원이 20대 남성에게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당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피습 사건도 떠올리게 되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요, 대한민국 사회가 뭔가 이렇게 극단에 서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병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병적이다. 네, 뭐냐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 교통 사고로 인하여서 사람이 이렇게 사망하는 최근에 혹은 좀 많았어요. 사망하게끔 교통사고를 내는 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운전자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뭐 술이 많이 취해갖고 여러 사람을 치어갖고 사상자를 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서 진짜 사람을 죽이려는 듯이 쥐어박아서 사망사고를 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네. 이런 극단적인 것들이 이제 폐쇄적이고 말하자면은 핸드폰 하나만 보면서 24시간을 보내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저는 정치도 한 가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표출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방에 대한 그런 어떤 일종의 테러죠, 그죠? 이런 경우에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 여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어떤 그
병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 개인의 병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가는 사람이 많은 그리고 굉장히 일방적으로 한쪽의 생각에 갇혀가는 그런 그 사회병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네. 것들을 정치가 고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정치가 고쳐줘야 되는데 더 네, 악화시키고 있다. 있는 거죠. 아이고, 자 갈등과 혐오가 네. 도처에 만연해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반목, 갈등, 혐오 이런 거죠. 한국 사회가. 네. 이걸 해소해야 될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데 네. 정치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으니까 갑갑한 노릇입니다. 자, 정치의 회복과 복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또 희망은 있는 건지 좀 막연하지만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우리가 영어로 케이스라 그러죠. 어떤 하나의 사안을 잘 풀어가면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단초를 이번에 의정 갈등을 풀어가는 부분에서 여야가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그러니까 서로 욕만 하지 말고, 네. 그죠? 여권은 야 니들이 대통령 할 때 아무것도 못했지 않느냐, 의사가 실제로 부족한데 아무것도 못했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고요. 지금의 야권은 봐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니들이 2,000명을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고 계속 만나면은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비방만 하거든요. 근데 사실 두고 보면은 우리 한국의 일반 시민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상대방 얘기를 듣고 그 얘기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생각을 수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무조건 너의 잘못이야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정치가 결국 그렇게 물을 들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행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의정 갈등을 풀어가는 그런 문제에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풀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그 네 가지 부분 아닙니까? 정부와 의사들과 여당과 야당이 만났을 때에 뭔가 진짜 실마리를 찾아내는 그런 이번 경우를 통해서라도 하나 내세워 준다면은 아마 시민들께서 저렇게 해도 풀려 나가네라고 하는 어떤 물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물꼬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다른 부분으로도 그런 것들이 계속 확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요. 네. 네,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이 문제가 하루빨리 좀 해결돼서 그럼 해결이 돼야죠. 이번 추석에는 또 여러 고민들이 많을 텐데. 그럼요. 지금 추석에 만약에 아플까 봐서 네, 우리 국민들이 더 시민들께서 고민이 많아요. 얼마나 고민이겠어요. 네, 잘 뺑뺑이- 풀어지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